자,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활동 관리 목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관리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기능 부분입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절차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그 속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조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거니까 조직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원봉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자원봉사 조직도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 조직의 어떤 머리라고 할 수 있겠는 그런 조직을 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조직을 우리가 좀 관리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의사결정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발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사회는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우리부터 뇌에서 어떤 걸 하나요? 손 보고 너 손 오른쪽으로 뻗쳐, 너 왼쪽으로 뻗쳐 이걸 지시 내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직에서 자원봉사 조직에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조직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또 머리를 숙일지 머리를 어깨를 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자원봉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에는 다양한 기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제 그 조직이 굴러가게끔 해주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금이라든가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조직이 표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라든가 또 내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서 연계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우리 조직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해주는 그 집단이 바로 이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이사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발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들은 결국은 역할이라든가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든가 또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충분한 그런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이사회를 갔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사회가 돈을 주는 그런 공공기관의 이사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자발적인 그런 자원봉사 조직 같은 경우는 이사회라고 이름만 걸을 쳐놓고 나오질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 굉장히 많은데 이사로도 참여하고 또 어떨 땐 감사로도 참여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자발적 섹터에서의 어떤 비영리 조직이라고 했을 때 나의 에너지와 참여 자체가 또 다른 자원봉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사진을 잘 꾸려야 되겠죠. 왜냐면 자원봉사 조직은 어디서 돈을 받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보통 이제 경제적으로 한 30대 70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0%는 이제 정책 개발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한 30% 차지하고요. 한 70% 조직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이사들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내면 한 달에 얼마씩 혹은 1년에 굉장히 많이 후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책개발 같은 그런 전문성을 띤 그런 이사들은 또 거기에 맞게 정책도 개발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사업들도 내고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이사진들을 구성하는 데도 관리자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진들은 항상 이사회에서 결정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순환 계획을 공유하고 또 이사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나의 의사결정이 이사회 구성에 우리 조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이제 이사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임원회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분과위원회, 그래서 뭐 조직분과위원회,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홍보위원회, 뭐 조직강화위원회, 그다음에 정책개발위원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위원회를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그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회는 의사결정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걸 실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이제 사무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무국의 역할과 이사회의 부분은 이제 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는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의사결정 구조고 사무국은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조직, 특히 그 사무국이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명확한 업무 설정, 임무 설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참여하는 인력들은 전문성이 굉장히 이렇게 제고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공개 채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진들과 이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관이나 업무 지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 조직이, 자원봉사 조직이 투명하고 그리고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네, 사무국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직원으로서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해야 되는 게 자원봉사 실적 관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다수의 업무가 혹시 실적 관리 아니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그런 온라인 전산 실적 입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정보망 구축해가지고요. 업무 전산화하고 그래서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포털 1365라든가 보건복지부의 그 VMS라든가 또 여성가족부의 어떤 두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 실적 관리의 이제 일원인데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봉사 시간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의 어떤 교육 현황이라든가 또 그 수혜자분들과의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입력하게 해서 누구라고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입력만 해도 그분의 활동들이 쫙 이렇게 한꺼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혜 대상자도 이제 내가 받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봉사자분들의 히스토리를 쫙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실적 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 양적 실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의 실적도 함께 담아갈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 1365 만들어지기 전에 VMS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이름이 VDMS였었고 그 초창기 때 만들 때 이제 제가 막 같이 참여해서 제가 근무했던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막 이렇게 배워간다고 막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조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단순히 봉사자의 실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과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겠다는 그런 기관과 바로바로 거기서 가장 최적의 그 매칭이 이루어져서 내가 가장 봉사활동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장소, 대상,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누르면 마치 그 결혼 중매회사 매칭이 딱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활동도 그렇게 매칭 서비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일어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다. 그거를 제가 1998년도에 이제 막 그 아이디어를 막 냈었는데 벌써 그게 얼마죠?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봉사활동에 그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매칭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봉사 수요자 쭉 이름 떠놓으면 그중에 자기가 어디에 연락해가지고 아직도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매칭 시스템까지 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온라인 시스템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원봉사 실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람 관리를 이제 철저히 하자라는 것이죠. 특히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봉사자에 대한 일적 관리입니다. 자원봉사를 잘 관리하려면 자원봉사 집단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소그룹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그룹화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부터 이 소그룹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원봉사의 목적인 것처럼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소그룹화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수단인 것이지 절대로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목적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 소그룹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참여의식, 그 다음에 자아실현, 소속감,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자가 일일이 전화하겠죠. 오늘 왜 안 오셨어요? 내일은 어떻게 오실 건가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러면 뭐가 돼요? 대부분이 출석 체크가 되겠죠. 하지만 소그룹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소그룹화에 있는 회장이 전화해서 아유 오늘 안 왔더니 뭐 힘들었는데 어떻게 어디 아팠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뭐예요? 관심이고 애정이고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소그룹화를 통해서 훨씬 더 민주적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훨씬 더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애정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바로 이 소그룹화가 목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자를 이제 한 명 한 명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지역별로 혹은 연령대별로 또 활동하고 있는 요일 혹은 시간대별로 혹은 기능별로 분류해서 소그룹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교회를 한번 빠지면요. 3군데서 전화가 와요. 첫 번째는 제4여전도회라고 전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6구역이라고 전화가 오고요. 세 번째는 봉사부의 부장님이 전화가 오세요. 제4여전도회는 뭐예요? 예,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니까 제가 네 번째 이제 그 연령대에 속하니까 거기 제4여전도회 회장님이 왜 교회 안 왔냐고 이제 전화가 오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그 구역이 16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왔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봉사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봉사부장님이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그러니까 종교 조직이 안 망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조직에 하는 사람이 껴있으니 안 나오면 세 사람이 달라들어서 전화하고 연락하니까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뭐 종교 집단들이 다 마찬가지, 성당도 이제 뭐 이렇게 레지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형태로든 소그룹화에 하나라도 가입돼 있으면 그쪽 집단 내 누군가로부터 연락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화가 인적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자발적인 혹은 발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동료에 의한 슈퍼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공동체 그런 책임의식 또 내지는 자기인식, 자기성숙 이런 거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 뭐 이런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조직을 이제 단순히 그냥 봉사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화는 결국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분류를 통해서 어떤 동질적인 그런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리의 활성화도 가져오지만 또 대상자들의 어떤 접근성 뭐 이런 것들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여러분들 자원봉사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네, 그 소그룹의 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소그룹의 팀원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라미드 구도로 쫙 관리가 되니까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100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10명만 관리하면 돼요. 누구? 예, 그 소그룹에 있는 팀장들 10명만 관리하면 자동으로 그 10명의 팀장 밑에 소속된 또 팀원들, 그래서 순식간에 100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그룹 만드는 거, 또 전문 자원봉사단 구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전문봉사단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의용 서비스 뭐 이런 임의용 봉사단 이름보다도 사랑의 가위손 봉사단 뭐 이런 이름 붙이면 어때요? 네, 훨씬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임의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점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책 읽어주는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봉사단 이름을 CEE, 그러니까 SEE. 그래서 C 봉사단 그러면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자를 이렇게 만들거나 또 점자 페이퍼를 만들거나 또 혹은 녹음해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녹음 테이프를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C 봉사단 이러면 이제 그런 느낌이 확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의 어쨌든 전문 봉사단의 그럴듯한 이름 만드는 것도 관리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소속감도 늘려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재정 관리입니다. 이제 비영리 조직의 자원봉사 조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 정부나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자원봉사자 혹은 이사진들이나 혹은 후원자들에 의한 자발적 그런 기금 내지는 모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조직에서 바로 이 재정 관리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가 또 중심이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운영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입원의 다양성, 다양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돈은 내지만 그분들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런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질적인 배분 이런 것들에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재정에 대한 어떤 배분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 모금 전문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또 받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비영리 기관에서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금에 아주 규제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비영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재원을 확보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또한 이제 모금을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기업들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뭘 하나요?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포잘 작성법, 모금과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의 작성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학과 이제 과목 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제 이런 과목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워크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포잘 작성법 또 사업 기획서 작성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모를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기금으로 활용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여러분 따로 이제 배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이 열심히 잘 한 거를 또 외부에 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금을 받았던 또 모금을 기부를 해줬던 그 기업에서 또다시 기업에서 또 기금을 또 제공해 주려면 홍보라고 하는 걸 같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활성화에 어떤 적극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자금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뭐 이런 것들과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후원 한 번 받았다고 후원 받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또 다시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뭐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거절하기 너무 좋은데 한 번 하고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뭐 다달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고 성과도 보여주고 또 행사가 있을 때 그쪽에 계시는 분도 모셔다가 또 인사말도 듣고 또 실제로 현장을 보게 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지속적으로 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계 유지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금을 전달하는 이사진의 충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아까도 한 70%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사들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사진들이 결국은 자원봉사 조직의 중요한 또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원이사와 활동이사를 구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후원이사는 이제 경제적인 걸 제공하는 거고 또 전문가들은 또 이사들은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구분돼서 이해하고 또 개발하고 또 이사진으로 참여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비 뭐 이런 후원금 때문에 어떤 조직 가면 회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죄다 그냥 다 이사예요. 막 50명이 다 이사예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 이유는 결국 그 이사들이 어떤 회비라든가 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는 그룹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 이사진과 그런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계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조직이고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금 방안을 위해서 뭐 다양한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 재정과 관련된 그런 계획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수한 그런 좋은 사례들 만들어서 홍보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한 정체감을 잘 만들어서 모금에 직접 투입해야 되고 또 연간 언제쯤 연례 모금은 언제 하고 또 특별 모금은 언제 하고 또 강력한 재정개발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긴급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기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모금을 홍보하고 또 이제 뭐 거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최근 들어서 유산 기부 뭐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하고 그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이제 이렇게 헌판 같은 거 해서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기부한 것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 행사 같은 거, 뭐 바자회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수익자 부담 원칙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이렇게 내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또 책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출판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금을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용할 것들을 이제 모금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타겟팅을 잘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모금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이나 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거 현판도 만들어서 걸어주고 또 뭐 아너스 클럽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연례 행사나 뭐 이런 디너쇼, 뭐 저녁 식사 초대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매스컴 뭐 이런 것들 좀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기획과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관리자들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은 이제 사업 만들어서 의사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네, 실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사업 기획을 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어떤 작은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또 내지는 뭐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크게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업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업 기획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들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본 방향 설정하고 장기, 단기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관이 앞으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연차별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때 이제 중요한 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일들을 누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맡는데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나 우리 기관엔 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기관에 뭐 5명이 있다 그러면 그 5명이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 방향성들과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적합한 그런 대안이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뒤에 해야 될 건지 우선순위 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쫙 마련되고 나면 또 그것들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 가려내야 되죠. 바로 그것을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거나 또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 또 그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또 미래에 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대부분의 이 의사결정을 이제 자원봉사 조직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제 관리자는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나요? 대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선정하는 그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 그 대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바로 자원봉사 관리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관리자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지식과 그런 기술, 관리 기법, 대안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뭐 책을 읽으시든지 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추진 과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이제 목표 탐색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의견과 경험들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 혹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탐색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라고 하는 부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목표를 결정할 때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행동적인 그런 대안들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절차 그리고 이제 최선의 대안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평가 도구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가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합의된 내용들 어떻게 도출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목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목표를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선의 선택의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시간표 잘 만들어서 작성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목표가 잘 달성됐나라고 하는 부분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뭐 점검 지침들이 이제 확정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예상하고 있던 결과랑 실제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과정 평가나 결과 평가도 비교하고 그다음 피드백 모니터링 해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제 주로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의사 결정할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거 먼저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관에 속해 있는 바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면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결정할 때 사실 최고로 최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악하잖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 많잖아요. 예산도 부족하고 자원봉사자도 부족하고 뭐 공간도 부족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자원봉사 조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마 살면서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버는 월급이 뭐 100만 원인데 제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그런 욕구와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직에 맞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는 훈련들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맞는 우선순위의 결정이라고 하는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목적이랑 그리고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관적인지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봉사자들이 그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들이 잘 통합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사업이 좀 지속되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자원들과 네트워크 해주는 거, 뭐 지역적인 특별한 그런 특성들을 갖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깔리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획에는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사실 자원봉사 조직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내지는 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금세 허물어질 수도 있고 금세 와해되기도 하고 굉장히 조직 자체가 이제 느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나 이해관계의 어떤 집단들, 왜냐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집단들이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고 있던 그 자원봉사 조직인데 이제 정부 지원이 뚝 끊어지면 거의 뭐 바닥으로 해서 와해되는 그런 조직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결정이라든가 또 외부 환경, 내부 조직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실무자, 관리자들의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 이 사업의 어떤 기획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문제를 발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옆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세부 활동을 또 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가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기획에서는 정말 봉사자들을 관리자는 잘 이렇게 양성하고 봉사자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투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보통 너 몇 개 사업하니? 라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 때 광진구 자원봉사센터는 옛날이 뭐 1998년, 뭐 1996년 물론 2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산이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인 그 연봉보다도 작은 거기서 101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자원봉사자 뭐 단체 하나하나가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을 서포트해주는 봉사자가 100명이 있다면 그 봉사자 한 명 한 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100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결국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느냐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자의 그런 역할들을 잘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정하면 10년, 20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혹은 어떨 때는 매달 그 목표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도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변화가 첫 번째가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노인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이제 뭐 고령화 사회 지금 이제 고령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인구 집단이 이제 거의 뭐 종 모양으로 돼서 노인이 훨씬 더 영 모양이 돼서 노인이 훨씬 더 많은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령화가 결국은 이제 자원봉사 환경에는 빈곤한 노인이 많이 생기는 구조가 됐고요. 또 반면에 외로운 노인도 뭐 증가하는 거가 됐고, 또 반면에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썰렁한 노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건강한 노인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원봉사의 핵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이 뭐예요? 물건 먹으러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 하나 주고 그 옆에 뭐 하나 달렸어요. 또 하나 플러스 하나 더 붙여주죠. 예, 본래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이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은 하나 살 때 또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기부하라라는 그 정신으로 1+1이고요. 그게 살아있어야만 빈곤한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어른들이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민 어떤 그런 휴먼 서비스들의 봉사 일감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또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이 또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노케어인 거죠. 그래서 뭐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고 호래비 마음은 호래비가 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어려움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의 역할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라고 보고 그걸 자원봉사 현장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 구조가 다양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35% 이상 전 인구의 35%가 혼자 사는 인구예요.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것이죠. 이 1인 가구가 뭐 청년 노인만이 아니고 이제 장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형태죠. 조론이라고 또 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의 과정이나 별거가 아니라 그냥 그 결혼 자체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혼자의 어떤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가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1인 가구도 이제 문제는 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1인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고립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어떤 그런 목표로서는 이제 사회적 가족을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가족 그러면 혈연 관계의 관련성이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사회적 가족, 그리고 혈연은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족의 개념들을 만들어가고 특히 자원봉사자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딸처럼 지낸다든가 또 뭐 아버지와 딸처럼 지낸다든가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지낸다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사회적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족 기능을 대행해주는 그런 봉사일당들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유 주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봉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많고 그리고 이제 제2 가족 맺기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이번 최근에 이제 뭐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뭐 다문화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이제 이민 정책, 이민국을 설치하겠다 법무부에 이민국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다문화 사회를 넘어서서 이민 사회로 가고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자원봉사 환경에는 다문화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빨리빨리 전수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문화 상대 국가의 이제 존중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보면 우리 자원봉사 활동에서 보면 뭐 김치 만들기, 뭐 떡 만들기, 명절 되면 한복 입혀서 뭐 절 가르쳐 주고 뭐 이러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 뭔지 아세요? 떡이에요. 그 나라는 떡 같은 거 별로 안 먹어봐서 떡 싫어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송편 만들기, 뭐 이거 뭐 인절미 만들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누구 입장으로? 우리 입장으로 자꾸 알려주는데요.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고요. 그들의 언어를 좋아해야 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네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고 너네 나라가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야 될 나라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다문화 국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차별하고 우리나라에 말 못한다고 야단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이중국가 그 나라 모국어도 배우고 우리나라 언어 배워서 이중 언어를 배우는 잘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면 얘들은 나중에 뭐가 돼요? 우리나라의 그들의 무역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들 문화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가치관을 갖고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십 육성에 신경 써야 되고요. 다문화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뭐 음식 뭐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어라든가 한국어 문화들도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될 거다.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점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자 수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역할들이 많았던 사회 서비스 영역도 사회적 기업 영역들이 확대되니까 자원봉사가 굳이 필요 없는 영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이제 틈새 서비스 영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회 서비스 영역은 대부분 뭐 식사 보조, 뭐 청소, 빨래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새로운 틈새 영역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나들이 가지고 또 내지는 문화활동하고 뭐 건강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틈새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도 이제 사회공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잠료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에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걸 뚫고 나오는 방법은 바로 새로운 영역에 혹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봉사활동 영역을 만들지 않으면 참여율이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이라든가 또 내지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인간성이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소득은 더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또 첨단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 나이 많은 세대는 아예 전혀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목표로는 감성형 대인 서비스 봉사 일감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세대 통합의 어떤 일감들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글로벌 환경입니다. 이제 뭐 기후 위기에서 요 최근에 기후 정의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제 각 전 세계가 기후 문제에 가장 예민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부분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이미지를 위해서 환경 보호에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지구 보호를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떤 아젠다로서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다양한 지구 보호를 위한 그런 일감들 만들어야 되고 국제적인 그런 환경보호 활동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뭐 캠페인 벌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나무 심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환경까지 고민하는 지구촌 나눔 활동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경 변화로서 이제 OD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해외 원조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국가인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가장 각광받는 지금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 중요한 그런 필수품을 전달하거나 또 내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퇴직 인력들이라든가 뭐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 또 수혜 국가에 맞춤 그런 ODA 사업들 이런 것들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환경 변화가 바로 SNS의 발달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대면 SNS 시장 발달됐고요. 코로나로 이게 훨씬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SNS가 생기니까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많아졌고요. 악플 비방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제 자원봉사 핵심에 이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이제 페트롤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선풀 달기 운동 등등등을 통해서 SNS 발달에 따른 봉사활동들도 확대해 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 목표로서 여러분들 인식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인적 관리, 재정 관리, 또 내지는 조직 관리, 뭐 심지어는 이제 환경, 여러분 자원봉사 환경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 환경 관리까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관리들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리 목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봉사활동 조직을 이끄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 관리 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등은 없앨 수는 없다.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들을 최소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외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부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들 또 혹은 불균형된 배분 뭐 내지는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차이 뭐 차별 뭐 이런 것들로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부분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갈등을 겪는 현장에서 제가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갈등을 하는 두 사람을 보면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갈등하는 이유가 서로 같겠다. 네, 자원이 부족할 때. 두 번째, 자기가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일, 너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줘요. 그럼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 잘 안 하면 갈등은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 많이 하고 관리를 해줄 때 갈등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갈등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봉사자들 간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봉사 조직에서 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관리라고 하는 목표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